자, 오늘은 자존감이 승부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존감이 승부수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책을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걷는 나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미움받을 용기라든가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그 자존감을 세워주는 책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 중에 요번에 이제 간접적으로 추천받은 책인데 책 내용이 참 좋아요. 여러분 한번 좀 보시면 조금 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제가 조금 요약한 이야기, 이 책에서 발췌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그 표현에 대한 어떤 의미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 중에 변하지 않는 방식들이 있어요. 생존, 번식에 대한 방식은 사실은 거의 불변입니다. 그게 바뀌면 문제가 창조 질서를 파괴한다는 뭐 말까지도 나오지만 번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동일한 방식으로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고요. 음식을 먹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먹는 순서 혹은 먹는 양에 대해서는 그리고 먹는 시간에 대해서는 많이 차이가 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배설하는 습관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식들은 그리고 우리가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면서 공동생활하는 습관들 그런 것들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생활 방식입니다. 근데 그 중에 독특하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내게 무언가 위기가 닥쳐올 때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내 영역, 내 울타리 안에 누군가가 침범해 올 때 나의 그 안전한 것이 깨지기 시작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것은 태고 쪽부터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도주 38개라고 하는 거네. 네. 도망가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떤 일을 닥치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나운 짐승이 나를 쫓아오기 시작하면 그 짐승과 대항하기보다는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죠. 최근에도 저기 미국에는 태풍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번 이름은 어마라고 하네요. 등급도 굉장히 높은 그래서 플로리다인가요? 그 지역에 이번에 올라온다고 하는데 다들 지금 방법을 하나를 택했죠. 그 방법은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는 태풍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인간의 능력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아는 것까지는 알았으니 이제는 도망가 보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방법. 내 영역에 내 울타리를 누군가 침범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방법은 도망가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재미난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왕따 당하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너무너무 속상하네요. 중학교 아이들, 그것도 여자 아이들이 제가 이건 폄하하는 발언일 수도 있지만 저희 때도 사실은 학원 폭력은 존재는 했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니면 몰랐던 건지 몰라도 실제로 드러난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비참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초등학교 한 교실에 있는 재승이라는 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승, 재석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 재승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혼자 밥을 먹고 학교에서 왕따가 당하는 걸 보고 선생님이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재미난 실험을 하자 그러고 이틀 동안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처음 시험은 뭐냐면 키 큰 아이와 키 작은 아이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정도 초등학교 4학년 정도면 120, 130 정도면 될까요? 130을 기준으로 작다, 130을 기준으로 크다를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양쪽으로 반을 아이를 나눠놓고 이쪽은 큰 아이, 이쪽은 작은 아이 앉혀놓고요. 첫날에는 작은 아이는 열등해 얘기하고 큰 아이는 잘해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 문제 하나를 풀어도 큰아이가 뭐 하나를 풀면 야 역시 키도 크니까 수학 문제도 잘 푸네 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키 작은 아이가 끙끙거리고 문제를 잘 풀어가고 있으면 넌 그것도 한 번에 못 풀고 이렇게 끙끙거리냐라고 핀잔을 자꾸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왜 저러지 그러다 아예 장난이야 괜찮아 그랬는데 하루 종일 선생님이 너희들은 못났어 열등해 그러고 자꾸 무시하기 시작하고 너희들은 잘하고 있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들은 기세등등해지는 반면에 이 아이들은 막 나중에 가서는 화가 나기 시작하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때까지 선생님이 절대 바꾸지 않고 그렇게 갔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난리가 난 거죠. 엄마한테 이르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나 이렇게 했어. 아이들이 막 불평불만 투정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에 입장을 바꿨어요. 큰 아이를 열등해. 그리고 작은 아이를 너희들은 똑똑해. 이제 옷을 바꿔 입히더라고요. 그래서 조끼 같은 거 하나 입히고 그렇게 얘기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 너희들 못났다. 너희들 잘났다. 이게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얘들이 이제 잘난 애들인 거예요. 아이 그래서 너희들 똑똑하다 착하다 야 어떻게 공도 그렇게 잘 차냐 계속 선생님이 이 아이들만 칭찬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계속 아유 너희들 키도 큰 게 그렇게 형편없냐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얘들이 반기 들기 시작해서 이제 키 큰 애들이니까 힘이 좀 있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의 울타리가 침범받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 공격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도망가는 거고요. 그건 선사로부터 태고로부터 똑같답니다. 두 번째는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그 부분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재승이라는 한 친구 때문에 일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일이 마무리되고 이틀간의 모든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아이들의 이목이 재승이에게 향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틀을 당해보내 어떠냐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자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와 진짜 못해 먹겠네요. 막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하다가 근데 우리 반에 그런 애가 하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승이한테 그렇게 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그날부터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서 재승이랑 같이 밥 먹고 같이 놀아주고 웃어주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선생님이 정말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하고 싶은 세 번째는요, 그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현상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도망 혹은 공격, 그거 외에 이 책에서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마비시키는 것. 공격당하기 싫어서 울타리가 침범당했을 때 동물들을요 잡으려고 할라치면 나타나는 재미난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막 공격을 해서 궁지에 탁 모으면 갑자기 딱 죽은 척 할 때가 있어요. 곤충들도 마찬가지고. 그건 뭐죠? 나 죽었으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툭툭 건드리면 이렇게 흐느적해요. 마치 자기가 죽은 척 하느라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마비 상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재승이라는 친구가 그렇더라고요. 애매한 키예요. 키도. 그래서 큰 애 작은 애 이렇게 해서 적당히 붙었는데요. 아무리 열등하다고 욕을 해도요. 애가 무덤덤해요. 아무리 칭찬을 해줘도요. 애가 무덤덤한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질 않아요. 자기의 울타리가 침범에 들어오는데 본인이 택한 방법은 스스로를 마비시키는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위기 상황에 오면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도망가시나요? 공격하시나요? 마비시켜버리시나요?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어요.
십수년간 루게릭병 환자를 치료한 신경학자들이 그들에게 특이한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남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받는 일에 세상에서 가장 어렵게 여기고 있었고요. 슬픔이나 우울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상습적으로 스스로 배척해 왔던 사람들이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꾸준히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몸이 아플 때도요, 남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억지로라도 해내려고 애썼고, 어떤 순간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고, 근데 무서운 것은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루게릭병에 치료받고 있는 환자 중에 대다수였다는 거고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을 또다시 찾아보니 유방암, 전립선암, 백혈병, 림프종, 폐암 등의 질병에 많이 나타나는 성격이라는 것. 의외죠.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감정을 극기하고 극단적으로 억누르고 억압하는 경향, 마비시키는 경향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편두통이 나타나고 근육이 긴장, 어깨, 목덜미, 이명, 심장혈관 협착, 신경성 심장질환, 마른 기침, 호흡장애, 천식, 과잉 식용, 반대로 식욕 부진, 피부 트러블, 위 통증, 구역질, 수면장애 등이 나타나는 사람들이래요. 내 울타리가 침범받으니까 그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마비시켜버린 사람들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좀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변하시나요? 아니면 도망가시나요? 아니면 마비시키시나요? 한번 이 세 가지 기준에서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당신의 능력 이하의 손쉬운 일을 해서 지루한 상황인가? 내 상황을 보는 겁니다. 지금 내 그 위기 관리 능력을 보는 거예요. 내 울타리가 지금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는가? 첫째,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이하, 능력 이하의 일을 손쉬운 일만 계속 반복하고 계시나요? 단순한 노동만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봅니다. 무기력해질 겁니다. 기운이 없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역 안에 무언가 침범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안함을 갖게 되고, 불안함은 자신도 모르게 방어 태세를 취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가 하는 일의 한계를 통해서도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좀 나보다 못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너무 잘 아는 거지만 능력 이상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나치게 부담되는 일, 과부하 걸리지 않으시나요? 무언가 잃어버리고 잦은 분노, 자책이 들지 않으시나요? 주어진 일이 약간 도전적이지만 지나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나요? 자, 보세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가 무너지면 우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공격적이 되거나 도망가거나 마비되거나. 근데 공격적이거나 도망가는 사람은 그나마 좀 나은데, 죄송하지만 스스로를 마비시키는 가장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스스로를 공격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사실은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플로리다에 태풍이 올 때 도망가는 것처럼 예고가 됐으면,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할 얘기지만, 예고가 왔을 때는 미리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지금 내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한계보다 못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한계를 넘어선 일을 하고 있는가? 조금 도전적인 일을 가끔씩 계속 진행하고 있는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요 세 번째 단계가 좋다는 겁니다. 한계보다 너무 못한 일을 하고 있다면
조금 한계를 높여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운동을 좀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걷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한 6.5km 정도를 걷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1시간 반 정도를 천천히 걸어요. 지금은 빨리 걸으면 1시간 15분. 근데 어느 시점에 딱 임계점이 진짜 오더라고요. 아우, 그만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지점을 지날 땐 아우 좋다라고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우 좋다랄 때보다 힘드네 라고 하는 걸 넘어서는 순간이 행복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고기가 항상 그 시점에 오는데 그 시점이 넘어서면 운동이 조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잦은 도전을 통해서 뭐 엄청나게 높은 고지를 도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량의 자잘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곳이 있을 때 건강해지는 겁니다. 제가 건강해질 것 같아요. 만일에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능력 이하 능력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제가 질문 던지는 일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누가 당신의 경계를, 당신의 울타리를 침범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울타리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은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경계를 침범하는 게 많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부하가 걸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일이 너무 많은 사람들. 누가 자꾸 여러분의 울타리를 치고 들어오나요? 가족? 직장 상사? 이웃 사람? 분명 여러분이 과부하가 걸렸다는 얘기는 그 무언가 여러분의 울타리가 침범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성향으로 반응하고 계신지 보시기 바랍니다. 외부로 반응하시나요? 내부로 반응하시나요? 화를 내는 편이신가요? 자제하시나요? 심한 말을 하시나요? 자책하시나요? 외부로 반응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부로 반응하는 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지금 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에 한계가 침범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가? 두 번째, 어떤 성향이 나를 반응하게 하는가? 외부로, 내부로 표출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어느 시점에 항상 나는 그 공격을 당하고 있는가? 어느 시점에? 사전에 알고는 있는가? 바로 직전에 당하고 마는 건 아닌가? 침범당하기 전에 내 상태는 어떤가? 침범당하는 동안 내 상태는 어떤가? 침범당한 후에 나는 어떤 상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니까요. 오늘 설교 마치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쭉 체크해 보세요.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나는 누구에게 침범당하고 있는가? 두 번째,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미리 아는가? 안다면은 어떻게, 내가 당하기 전에 항상 어떤 상태인가? 당하는 동안 어떤 상태인가? 당한 후에는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내 울타리가 침범당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건 내 울타리가 깨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가? 느낌으로, 신호로 아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비 올 것 같으면 무릎이 아프고 무릎이 쑤시고 그런 거. 그게 내 몸이 아는 건지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건지, 그게 신체적으로 느끼는 건지 생각이나 느낌으로 아는 건지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지.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 마비, 공격, 도망? 어떻게 하면 내 울타리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뇌어서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많은 질문들이지만
이 질문들을 다시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을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을 빠져나오셔서 그 상황에서 항상 내가 위기 대처를 하면서 도망가고 공격하고 마비시켰던 일들 중에 무엇을 제거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충분히 단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보거나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할 염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충분히 단호해질 때, 이 상황은 내 상황 아니야, 빠져나와야 돼 라고 단호해지기 시작할 때, 결심을 굳히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나 혹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할 염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호함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더 강조를 합니다. 이 단호함이 이기적인 행동과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단호함과 이기적이라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소통의 전문가 앤서니 바워는 단호한 태도와 공격적인 태도의 근본적인 차이, 단호한 태도와 이기적인 거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권리와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나는 단호해지면, 나는 보호하지만 나를 보호하며 그 누군가의 권리와 누군가의 행복을 침범하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른 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그것은 내가 단호해지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것은 이기적, 부정적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단호한 사람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남의 권리와 행복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책 한번 보세요. 좋네요, 책이. 다른 것보다 단어가 좋아요. 문장들을 잘 곱씹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해답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역시나 사도성에 대한 공격을 받고 나서 본인에 대해서 변명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부득불, 불가불,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자랑하는데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예전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있어요. 단호해지는 것과 이기적인 것의 차이점입니다. 이기적인 것, 자신감을 갖는 건 상대적인 겁니다. 누군가보다 조금만 나아도 자신감이 생겨요. 누군가보다 제가 말을 좀 잘하는 생각이 들면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요, 반면에 누가 나보다 조금만 말을 더 잘하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자신감은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반면에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감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누가 뭐래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나의 약함을 부득불 자랑한다는 건 자존감을 얘기합니다. 당당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이렇게 당당한 건 너희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뭐가 낫고 뭐가 많이 가졌고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당당하다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는 예수다. 나는 예수 때문에 오늘도 자랑스럽다. 난 예수로 산다. 니들 뭐래도 난 사도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존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그 자존감으로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난 당당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에 그 당당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단호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살펴보세요. 조금 모자란 일을 하고 있으면 열심 낼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하가 걸려서 누군가 내 울타리를 침범하면 언제, 왜, 누가, 어떻게를
분별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구별해내서 이건 내 역량에 넘치는 거네, 내 울타리가 침범받았네, 지켜야겠다라고 단호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단호함을 가질 때 여러분의 권리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단호함이지만, 그 누군가, 그 어떤 사람의 권리와 행복도 지켜줄 수 있는 단호함. 사도 바울의 부득불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그 자존감, 그 자존감을 가지시고 이 자존감의 승부수로 오늘 한날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